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강의 과정을 맡은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충청북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각종 병원 그리고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임상심리사로 근무한 바 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임상심리사 2급 자격 과정 중에서 특히 심리검사 과목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 과정에서 우리 필기 시험의 합격률은 80%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고 비교적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실기 시험의 합격률은 그와는 반대로 한 15%, 20%, 어려울 경우에는 10% 이내로 매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과정을 심리검사 과목을 공부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실기와 함께 동일하게 한꺼번에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검사 강의는 다음과 같은 회차로 총 12강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앞서 1강과 2강은 다소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강부터는 우리가 임상심리사로서 심리검사를 실제로 어떻게 실시를 하고 또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는지, 시험 문항은 어떻게 나오는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검사를 실시할 때 어떻게 실시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익숙해져 가면서 실기 시험과 함께 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보다 풍부한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차 시 심리검사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심리검사의 의의와 특징, 그리고 심리검사의 목적, 심리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리검사를 실시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심리검사를 실제로 시행할 때 어떤 절차대로 우리가 검사를 시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를 마치고 나면 당연히 이 검사 결과가 나올 텐데 이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심리검사 해석 과정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우리 전문가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심리검사를 실시 그리고 평가, 해석함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검사 개관입니다. 심리검사는 우리가 지능, 그리고 성격, 적성, 흥미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심리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양적 또는 질적으로 측정 및 평가를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지적 능력 또는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절차라고 하는데, 이 절차를 우리가 표준화해서 정해 놓기 때문에 다른 임상가가 심리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심리 검사의 절차를 표준화하게 됩니다. 심리 검사는 우리가 현장에서 검사를 수행할 때 개인 간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 간 상호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인격적인 그리고 행동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리학적 측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리검사의 정의에 해당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심리검사를 실시를 하는 것인데 지적 능력과 같은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능 검사를 실시를 할 수 있겠고, 심리적인 특성, 이 사람이 우울한가 혹은 불안한가,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면적 인성검사라든지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MBTI 같은 그런 검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직업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홀랜드 직업적성 검사와 같은 목적에 맞는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심리검사는 표집된 행동 표본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수치로 나타냅니다. 이를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서 점수로 기술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지능을 판단을 했을 때 저 사람은 머리가 좋다, 저 사람은 머리가 보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서 이 사람의 지능 지수는 115다, 저 사람의 지능 지수는 130이다, 이렇게 점수로 기술할 경우에는 보다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표준화된 방법이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 분석하기도 용이해집니다. 또 네 번째, 제한된 기준을 통해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적 과정으로서 개인의 소수 표본 행동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전체 행동을 예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업에서 사람을 선발할 때 이 사람이 장차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얼만큼 일을 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검사를 실시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적 과정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심리검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담자의 적성이나 흥미, 그리고 동기와 같은 내담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우울증이다, 그렇다면 우울증을 시사하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말 우울한지, 우울하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심리검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심리학적인 어떤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이해를 증진하고자 검사를 실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심리검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심리검사 목적의 세 번째, 예측입니다. 앞서 제가 기업에서 인사 선발 과정의 예를 잠깐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장래 행동을 어떻게 할지, 장래에 얼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것도 미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심리검사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특성을 밝혀냄으로써 내담자의 장래 행동이나 성취 등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가능한 한 여러 결과들을 예측해서 대안적 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심리검사를 실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심리검사를 시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현장에서는 간단하게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 심리검사를 해석하고, 이렇게 가볍게 두 단계로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것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심리검사를 실시를 할 때는 어떤 검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검사는 어떤 요강에 의해서 어떻게 실시를 해야 되는지가 각 검사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검사마다 임상관은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 검사에 대한 동기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동기화의 의미는 수검자가 심리 검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동기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서는 본격적으로 심리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검사를 채점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리검사의 선택입니다. 검사자는 우선 심리검사의 상황 그리고 목적을 고려해서 심리검사를 시행 여부를 결정을 하고, 특히 검사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검사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리검사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습 능력이나 지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MMPI를 실시한다, 이러면 적절한 심리검사를 선택했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얼만큼 우울한지,
얼만큼 불안한지 이런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싶은데 여기서 지능 검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합한 검사 선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심리 검사의 검사 실시의 상황이나 목적을 적절히 잘 고려해서 심리 검사를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검사 요강에 대한 이해인데요. 우리가 표준화된 검사들 같은 경우는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에 있어서 다른 어떤 임상가가 실시를 하더라도 최대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검사의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 검사 조건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방법대로 실시해야 되고 임상가는 이 검사를 실시할 때 그 표준화된 방법,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누가 검사를 하더라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검사에 대한 동기화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자격 시험의 내용, 시험 문항으로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로 임상가가 심리 검사를 시행을 할 때 자주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 검사자는 수검자가 심리 검사를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 검사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왜 이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되고 검사는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되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거예요. 이것을 충분히 안내를 해줘서 수검자가 심리 검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거나 또는 거부감을 갖지 않고 충분히 동기화가 이루어져서 자발적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심리 검사를 받을 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머니가 아이한테 심리 검사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심리 검사 하러 가야 돼 하고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는 한 10분쯤 하면 되는 줄 알고 왔는데 심리 검사를 3시간이나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심리 검사를 끝끝내 거부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는 문제로 출제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임상심리사라면 누구나 심리 검사에 대한 동기화를 수검자한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를 실시를 할 건데요. 검사자는 검사 요강에 제시된 검사 실시 관련 정보들을 숙지한 채 실제 검사 장면에서 다양한 조건들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확한 각각의 검사마다 실시 지침에 따라서 각각의 검사를 신중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자, 5번째는 이제 검사의 채점입니다. 검사를 마쳤으면 그 수검자의 응답지 작성 과정에서 오류를 점검하고 검사 요강에 제시된 그런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인 채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MMPI라는 검사를 보면 문항이 객관식이고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서 검사 응답지만 받으면 검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예처럼 이렇게 불분명하게 작성을 하는 경우 그리고 수정을 했는데 알아보기 쉽지 않게끔 되어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때 검사 답안지를 받은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각각 문항에 대해서 제대로 표기한 것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고 재확인한 다음에 이제 검사의 채점을 임해야겠습니다. 자, 검사 시행 이제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검사 결과 코딩을 마치고 나면 앞선 단계에서 이제 답안지를 코딩을 하고 나면 검사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이 심리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임상가의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훈련의 양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지겠죠.
경험과 지식, 훈련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표준화된 방식대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하나의 검사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검사 결과와 조화롭게 해석하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심리 검사를 해석을 이제 해야 될 텐데요. 해석을 할 때는 그냥 검사 결과가 나타내는 액면만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심리 검사는 전문적인 자질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자질과 경험, 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해석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에서 나타나는 개별적인 단어 하나하나에 매몰이 돼서 검사 결과를 오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MPI 검사 결과에서 8번 척도인 우리 정신분열증 척도가 상승했다. 그것을 척도의 이름이 정신분열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높아졌으니까 나는 정신분열증이야. 이렇게 과잉을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과잉 해석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식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른 검사와 관련 자료를 함께 고려해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특정 검사에서 어떤 병환을 시사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다른 여러 가지 검사에서 그 결과를 거듭 지지하는 그런 중복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고 한 검사에서만 그런 내용이 나타난다면은 임상관은 그것을 해석을 할 때 상당히 주의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단일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해석하거나 다른 검사 또는 면담 등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정보를 배제한 채 해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사 결과가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지요. 심리 검사는 그 내담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용이 되어야지 그것을 토대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혹은 타인의 어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검사 결과를 악용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검사 중에 일정한 결론에 미리 도달을 해서 검사 중간에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만 찾아내는 식의 그런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담자에게 명령을 내린다든지 낙인을 찍는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우리가 검사를 해석할 때 규준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6가지는 우리가 심리 검사를 해석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임상 전문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태도로 지녀야 됩니다. 실시와 채점, 해석 등을 내가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내가 전문성을 가져야겠다. 이러한 태도를 지녀야 될 것이고요. 심리 검사를 시행할 때 전문가는 수검자 개인이 존엄한 인간임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검사를 받는 그냥 대상 한 명이 아니라 검사를 받고 있는 이 사람도 존엄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검사 중에 항상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되고 심리검사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하나의 가설이다. 이것들이 이 결론을 성급하게 내서 그로 인해서 검사 결과에 타당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가설일 뿐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 검사는 수검자에게 검사 결과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매우 전문적인 수준에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1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검사 결과를 해석을 할 때 그냥 액면 그대로 지표가 몇 점이다를 넘어서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전문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수검자에게 해설을 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고려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전문적인 측면 그리고 도덕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요 네 가지의 윤리적 고려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심리 검사를 할 때 심리 검사자가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다소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적인 측면,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된다. 검사자는 책임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이 보이는 말, 행동 이런 여러 가지 보이는 심리적인 행동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심리학적 평가 기법을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도록 충분히 숙련되어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측면으로는 수검자에 대한 의무 그리고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자는 수검자의 인간의 권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검사 관련된 수검자의 권리 중에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검사 중간에 저 이 검사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검사가 왜 필요한지,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이 검사를 수행해야 되는지 이것 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나머지 검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하는 태도도 필요하겠지만 끝까지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수검자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도 존중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점수 및 해석을 알 권리,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검사 점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것 등을 충분히 해석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검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권리도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특히 아동에 관련된 심리 검사를 실시할 때 그 심리 검사 결과를 사용을 하는 주체가 부모인지 혹은 교사인지 등 이 검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이 이 심리 검사 결과를 취득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제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검사자는 수검자에게 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말해줘야 됩니다. 이 검사 결과가 내담자의 권익을 위해서 사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담자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실시된 이 검사의 결과가 어디까지 개방이 될 것인지 그런 비밀 보장의 한계를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심리 검사는 기본적으로 수검자의 심리 내적인 내밀한 부분을 살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비밀 보장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심리 검사를 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자살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범죄와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대한 사실들을 알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비밀 보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의 관련 유관 기관에 알려야 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비밀 보장의 한계도 수검자에게 미리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심리 검사자가 어떤 기관에 소속된 직원인 경우에 직원으로서 심리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내담자의 심리 검사 결과를 기관에 소속된 상급자가 요청을 할 때 심리 검사를 실시했다의 여부나 어떤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해당 기관에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제공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 보장의 그런 의무와 상충을 하기 때문이죠. 자,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심리 검사자는 심리 검사가 주는 이익과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익이 위험을 훨씬 능가하고 위험이 최소화된 경우에만 검사 사용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심리학자 라파포트는 심리 검사에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관한 자료를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을 방지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심리검사 결과를 명확하게 했을 때는
심리 검사를 명확하게 실시했을 때는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고요. 양적 측정을 통해서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지능지수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지능이 더 좋다, 머리가 좋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능지수가 130이다. 이 사람은 지능지수가 115다. 차이가 15점이다. 이렇게 개인 간 비교를 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수검자 반응을 비교함으로써 개인 내 비교도 가능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능지수를 구성하는 4가지 지표 중에서 이 사람은 언어의 이해는 상당히 잘하는 편인데 처리 속도가 매우 늦은 편이다. 이렇게 개인 내적인 특성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일회적이거나 횡단적인 시행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을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 검사를 함으로써 이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적응을 보일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면담이나 행동 관찰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을 일회적인 심리 검사 시행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어서 심리 검사에 필요한 어떤 그 자료 수집, 그러니까 심리 검사를 제작함에 있어서 그런 자료 수집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수집은 우리가 표본 추출부터 시작을 하는데 표본 추출은 모집단 가운데서 자료를 수집할 일부의 대상을 표본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이제 표본 추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보면은 지지율 같은 것들이 이제 TV 뉴스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지지율이 30%다, 25%다 이런 것을 전체 유권자의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서 그중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몇 %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집단 가운데서 자료를 수집할 일부의 대상을 수집을 하는 표본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성인, 직장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런 문구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일부의 대상을 표본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본은 모집단의 일부를 지칭하는 반면 표집은 조사 대상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자, 표집의 주된 목적은 표본으로부터 획득된 표본의 특성인 통계를 사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표본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전체 모집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들을 추론하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표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표본 추출, 그래서 표집은 조사 결과가 모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느냐, 얼만큼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느냐 하는 대표성,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어느 정도 크기의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일정한 정확성을 적은 비용으로 가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적절성의 문제와도 우리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모집단의 크기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매우 크게 할 경우에는 당연히 모집단의 특성을 그만큼 더 잘 대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과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효율성이 매우 저하될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크기, 얼만큼 적절한 크기의 그런 표본을 선정하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표집오차의 개념을 그래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표집오차, 샘플링 에러는 표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수와 표본의 통계치 간의 차이, 그러니까 표본의 대표성으로부터의 이탈 정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표본이 매우 클 경우에는, 모수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클 때는 모수가 가지고 있는 통계치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표본을 너무 적게 했을 때는 전체 모집단에서의 어떤 그런 특성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차이 정도를 우리가 표집 오차다
이렇게 이해하면 적절할 것 같고요. 표본의 크기는 필요한 통계학적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커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수준의 크기의 그런 표본의 크기를 정해야 합니다. 자, 표본의 크기와 표집 오차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중요하고 어떤 개념인지를 살펴봤는데, 자, 표본은 크기가 커질수록 비용이 많이 들겠죠. 조사를 해야 되는 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대신에 모수와의 통계치의 유사성이 커지고 표집 오차가 일정 수준 줄어들게 돼서 전체적인 조사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이제 비용이 줄어들고 신뢰성은 그만큼 저하가 되겠죠.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 결과의 정밀도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표집 오차의 개입으로 인해서 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표집 오차를 가정한다면 분석 변수가 많아질수록 그 표본의 크기가 커져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표본 추출 또는 표집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우선은 모집단을 확정하고 2단계에서 표집 틀을 고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표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표집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표집의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에서 이제 비로소 표본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자, 1단계입니다. 모집단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때 그 일반화를 위한 대상을 확정을 하는 것으로서 모집단은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모집단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지, 표본 단위는 어떻게 갈지, 연구 범위는 어떻게 가져갈지, 연구 기간은 얼마나 오랫동안 할 것인지를 한정해서 이것들을 토대로 어느 집단에게 우리가 조사를 할 것인가, 이렇게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집단 확정 단계고요. 자, 두 번째 표집 틀을 선정합니다. 자, 표집 틀의 정의를 한번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표집 틀은 모집단 내에 포함된 조사 대상자들의 명단이 수록된 목록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반면에 각각의 요소가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표집 방법을 결정을 해야겠죠. 앞선 단계에서 표집 틀이 결정됐다면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집 방법을 결정합니다. 표집 방법에는 크게 확률 표본 추출 방법과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표본 추출을 할 때 확률적으로 작용을 하게 할지 아니면은 비확률적으로 작용을 하게 할지, 이 두 가지의 차이인데 이것은 이후에 다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표집의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표집 방법이 결정이 되면 표본의 크기 또는 표집 크기를 결정합니다. 모집단의 성격, 그리고 시간, 비용, 조사원의 능력 등은 물론 표본 오차를 나타내는 정확도와 신뢰도를 고려해서 어떤 크기의 표본을 우리가 설정을 할지, 그런 크기를 결정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5번째 표본 추출 단계인데요. 결정된 표집 방법, 앞선 단계에서 표집 방법을 이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표본을 추출을 합니다. 추출은 방식에 따라서 난수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결과를 이제 일반화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표본을 추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표본을 추출할 때 확률 표본 그리고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단순 무작위 표집, 계통 표집 또는 체계적 표집, 그리고 층화 표집 또는 유층 표집, 집락 표집 또는 군집 표집, 이렇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앞에 또는 이라고 하고 나눠져 있는 것들은 출제되는 문제에 따라서 어떤 문항에서는 요 표본 추출 방법을 계통 표집이라고 하고 어떤 문항에서는 체계적 표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 보시면 첫 번째 단순 무작위 표집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각 구성 요소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동등하고 0이 아닌 경우 난수표를 이용한다든지 제비뽑기를 이용한다든지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특히 엑셀과 같은 경우 랜덤 함수를 우리 흔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한 난수 추출 방법 등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개통 표집인데요. 자, 모집단 목록 자체가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목록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일정한 표집 간격에 따라서 매 K번째 요소를 추출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요소는 무작위로 선정을 하는 것까지는 앞선 방식과 똑같은데 그 이후에 매번 K번째 요소를 표본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집단의 크기를 고려해서 우리가 K, 표집 간격이라고 하는데 이 표집 간격인 K를 모집단의 크기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층화 표집 또는 유층 표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집단의 어떤 특성에 대한 사전 지식을 토대로 해당 모집단을 동질적인 몇 개의 층으로 나눈다. 몇 개의 층으로 나눈 후 이들 각각으로부터 적절한 수의 요소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몇 개의 층으로 나눌까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두 개 이상의 층으로 나누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을 나눌 때 어떤 식으로 나눠야 하느냐, 층 내부에서는 서로 동질적이고 그리고 서로 다른 층 간에는 서로 이질적이 되도록 층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층화를 할 경우에는 단순 임의 추출법보다 추정량의 오차가 적게 돼서 추정의 정도를 좀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집락 표집, 군집 표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집단 목록에서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집락으로 집단으로 구분을 한 이후에 집락을 표집 단위로 해서 그 안에서 무작위로 몇 개의 집락을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표본으로 추출된 집락의 구성 요소를 전수조사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집락 표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살펴봤으니까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도 살펴봐야겠죠. 자, 할당 표집, 유입 표집 또는 판단 표집, 임의 표집 또는 편입 표집, 누적 표집 또는 눈덩이 표집, 이렇게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할당 표집인데요. 모집단의 어떤 특성에 대한 사전 지식을 토대로 모집단을 일정한 카테고리로 나눈 이후에 이들 카테고리에서 할당된 수를 자기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모집단의 대표성이 비교적 높으나 카테고리 분류 과정에서는 분류는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 이런 좀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의 표집 또는 판단 표집의 경우 연구자가 모집단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를 의도적으로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타당한 경우에는 매우 바람직하겠으나 그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표집의 질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질 수도 있는 그런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임의 표집 또는 편의 표집인데요.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고 그리고 구성 요소 간의 차이도 별로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모집단에 대해서 어차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표집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자, 이런 원리로 하는 건데요. 표본 선정을 편리성에 기초해서 임의로 추출을 하는 겁니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신을 할 수 없고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출한 것을 일반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의문이 남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누적 표집 또는 눈덩이 표집인데요. 첫 단계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제한된 표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다른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서 마치 눈덩이를 굴리듯이 추출하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동성애에 관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시민 사회 뭐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어떤 동성애를 그러니까 성적 정체성이 그러니까 동성을 더 좋아한다라는 사람이 나타날 확률보다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집단에 선정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표집을 하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임의로 선정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 뒤에 그 사람으로부터 아는 사람을 소개를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또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해달라. 이렇게 그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서 마치 눈덩이를 굴리듯이 점점 크게 만든다라고 해서 우리가 눈덩이 표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사람의 주관에 의해서 주관에 의한 편견이 개입될 수 있고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고 계량화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표본 추출의 장점입니다. 모집단 전체를 연구할 때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그렇지만 표본을 추출했을 때는 추출된 표본만 연구하면 되기 때문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절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자료 수집, 그리고 집계 분석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비표본 오차의 감소와 조사 대상의 오염 방지를 통해서 전수조사보다 더욱더 정확한 자료 획득이 가능해집니다. 전수조사보다 더 많은 조사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으므로 다방면의 정보 획득이 가능해집니다. 자, 표본 추출의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표본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표본이 전체 모집단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때 일반화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당연히 대표성이 높은 경우에는 표본을 연구한 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화 해석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이고요. 모집단의 크기가 작은 경우, 모집단의 크기가 작으면 그 안에서 굳이 표집을 해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전수조사가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설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본 추출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실제 문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검사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자, 1번. 제대로 자격을 갖춘 검사자만이 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심리 검사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3번.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검사 목적에 맞는 용어로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 자, 검사 결과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생활 보장과 비밀 유지를 위해 수검자 본인에게만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문항을 보기를 보면 다 이제 맞는 말처럼 느껴지는데, 자, 4번을 우리가 살펴보면 검사 결과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생활 보장과 비밀 유지를 위해 수검자 본인에게만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앞서 비밀 유지에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들은 검사 결과가 당연히 사생활 보장이 되어야 하고 수검자의 심리 개인의 내밀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밀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리적인 특성이 자살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만큼 이 수검자가 우울증이 매우 중하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폭력성이나 반사회 성향이 너무 강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보고돼 있으며
검사 현장에서 임상가와 면담을 할 때 어떤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었던 부분을 설명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심리검사 결과가 가지는 사생활 보장과 비밀 유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생활 보장과 비밀 유지를 위해 수검자 본인에게만 전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관 기관 혹은 가족에게 우리가 전달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범죄와의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경찰에 알리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검사 윤리에 부합하는 부분인데, 자, 1번 같은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검사를 사용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요.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심리검사를 구매하는 것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검사 목적에 맞는 용어로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검사 코딩 결과지를 그냥 내담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평가 보고서의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쉽게 우리가 제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수검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내용의 경우 비밀 유지 의무에 제한이 있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검사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검사자들은 검사 제작의 기술적 측면에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2번, 제대로 자격을 갖춘 검사자만이 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은 부당한 검사 사용으로부터 피검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 세 번째, 검사자는 규준, 신뢰도, 타당도 등에 관한 기술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심리학자에게 면허와 자격에 관한 법을 시행하는 것은 직업적 윤리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우리가 이런 선다형 문제를 풀 때는 팁 중에 하나인데 뭐뭐에만, 반드시 이러한 경우에만 이런 단서가 붙을 때는 대체로 좀 그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자들은 검사 제작의 기술적 측면에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측면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검사자는 내담자에게 비밀 보장의 한계를 설명해 주는 등 검사의 기술적 측면 이외에 검사의 실시,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윤리적 고려 사항을 모두 준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능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자의 태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준화된 실시 지침을 지켜야 한다. 두 번째, 검사의 실시 방법과 정답을 숙지하여야 한다. 세 번째, 피검자가 최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실시한다. 네 번째, 객관적 해석을 위해서는 피검자의 배경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네 번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적 해석을 위해서는 피검자의 배경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모든 심리검사는 심리검사 결과 코딩한 이후 심리검사 자체가 나타내는 결과만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면담을 통해서 수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 그리고 평상시 행동 관찰하는 내용, 심지어는 그 수검자를 관찰하고 있는 부모나 가족과의 어떤 인터뷰 자료, 그리고 가족력, 개인력 등 여러 가지 배경 정보를 종합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 해석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검사를 할 때는 피검자의 배경 정보를 종합해서 고려하여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표준화된 실시 지침을 지켜야 하는 것은 어떤 임상가가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표준화된 방식으로 실시되어 있으면 그 결과가 대체로 동일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갖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실시할 때는 당연히 표준화된 실시 지침을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 되겠고요. 임상가는 당연히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 실시 방법과 또 정답을 숙지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이제 앞서 수검자의 검사에 대한 동기화 부분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요. 검사의 자기 자신의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수검자를 동기화하는 것이 검사자의 의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검자 또는 수검자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이 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지능검사 실시할 때 검사자의 태도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검사가 실시될 때 수검자에게 지능검사를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지능검사의 실시 목적이 무엇인지 지능의 평가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표집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표집 시에 남녀 비율을 정해놓고 표집해야 하는 경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하고 나온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가 된 문항인데요. 자, 1번 군집 표집, 2번 유층 표집, 3번 체계적 표집, 4번 구체적 표집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남녀 비율을 정해놓고 표집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남 그리고 여 이 집단을 서로 배타적으로 놓게 되면은 그 남자들끼리 모인 집단 안에서는 동질 집단이 되겠죠. 다 남자일 테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은 다 여자일 테니까 또 동질 집단. 그런데 층 간에는 어떻습니까? 층 상호 간에는 이질적이죠. 이쪽 층에는 남자가 있고 저쪽 층에는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층 내부에서는 동질 집단이면서 층 외부에서는 그러니까 바깥쪽 층하고는 이질 집단이다. 그러면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표집은 유층 표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유층 표집의 경우 층 내부는 동질적이며 층 간에는 서로 이질적이 되도록 그렇게 층을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층 표집 방식, 그러니까 남녀 비율을 나눠서 표집을 해야 된다. 이 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보다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모집단에서 규준 집단을 표집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고 있는데요. 자, 1번 군집 표집, 2번 유층 표집, 3번 비율 표집, 4번 단순 무선 표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집단에서 규준 집단을 표집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비율 표집을 한번 살펴볼게요. 비율 표집은 모집단의 크기를 고려해서 모집단의 일정 비율을 표본으로 표집을 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모집단이 1000명인데 우리가 100분의 1로 한다. 그러면은 1000명의 100분의 1은 10명이잖아요. 그렇게 그 비율 안에서 그러면 100명 중에 1명씩 우리가 표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비율 표집을 통해서 모집단의 크기를 고려하는 것, 이것이 자, 비율 표집은 모집단의 크기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니까 모집단의 일정 비율을 표본으로 표집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부산시 변호사의 직무 만족도를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남녀 변호사의 일정 수만큼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남녀 변호사의 전체 수를 파악한 후, 그리고 각 집단에서 그 남녀 변호사의 수가 이제 파악이 되었겠지요. 그러면 이후에 각 집단에서 일정 비율을 표집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비율 표집이 되겠고요. 그러면 나머지 군집 표집과 유층 표집, 단순 무선 표집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모집단에서 규준 집단을 표집하는 방법과 일치를 하는 것이 되겠죠. 군집은 일정한 군집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 전수를 조사를 하고, 두 번째 유층 표집, 앞서 나온 문제와 마찬가지로 각 층으로 구성을 해서 층 안에서는 동질적이지만 층 간에는 이질적인 그런 특성을 지니도록 우리가 표집을 하는 것이겠고요. 또 모집단에서 규준 집단을 표집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단순 무선 표집도 되겠습니다. 그냥 정말 랜덤하게 난수표를 이용한다든지 엑셀의 컴퓨터의 엑셀의 랜덤 함수를 이용하는 것처럼 전산화된 방식으로 우리가 무선 표집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지금 설명이 나왔죠. 비율 표집법은 모집단의 일정 비율을 표본으로 표집하는 방법이다. 같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문제를 다 살펴봤습니다. 심리 검사를 실시할 때 우리가 검사자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심리 검사의 선택, 어떤 검사를 선택을 하고 어떻게 실시하고 해석하는지, 그리고 전문가로서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검사를 제작하거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를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적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표집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확률 표집적 방법, 비확률적인 표집 방법 여러 가지를 살펴봤고요. 자, 각 표본 추출의 장점과 단점까지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심리 검사를 이제 제작할 때 제작과 그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